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그 8주차 강의이고요. 지난 7주차에서는 우리가 그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중에 부동산 펀드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경제 중에 부동산 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그리고 그 둘을 연계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디파스켈 위튼 모형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특히나 이제 부동산 자산 시장이 부동산 공간 시장과 맞물려서 어떻게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부동산 자산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을 구성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 대상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중요한 게 가격 변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구성 요인이죠. 그래서 그 거래 대상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참여자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변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은 공간을 사용하려는 목적의 공간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이용한다, 사용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용 시장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임대 임차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간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는 그 소비 또는 생산의 목적으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와 기업이 공간 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합니다. 공간을 임대하려고 하는 가구와 기업은 또 공간 시장의 공급자로 참여를 합니다. 부동산 공간 시장의 가격 변수는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료는 일정 기간에 특정 목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산정을 할 때 이용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간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의 가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수급 상태, 수요되고 공급되는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료는 그 부동산의 자산 가격하고 뭐 동일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냥 자산 가격과 임대료의 움직임이 뭐 같은 방향이다,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P는 R over I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수식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 R과 그리고 자산가격 P가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부동산이 좀 재산 증식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의 임대료하고 가격이 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시장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좀 전에 이제 가격 변수인 임대료가 당연히 공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인구, 소득 수준, 이자율 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가격 변수고 수요량은 그 시장에 수요되는 수량을 갖다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가 변화하면 수요량도 변화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우리가 뒤에 살펴볼 공간 수요 곡선 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인구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자율 등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공간 수요량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공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즉 공간 수요가 변화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구가 변화를 하면 부동산 공간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당연히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간 시장에 있어서는 인구 그리고 가구 수라고 하는 게 공간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가구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공간 수요량이 증가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인구라든지 가구 수가 감소하면
그때는 공간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실제로 부동산을 뭐 임대를 한다 또는 그러니까 임차를 한다 또는 뭐 매입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 또는 소득이 필요하겠죠. 뭔가가 있어야지 뭐 임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의 안정성 그리고 고용 상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공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주거용 공간인 주택도 더 많이 임대하려고 할 테고요. 그다음에 뭐 사무용 공간인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공간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을 임대한다든지 할 때 뭐 전월세를 들어간다든지 할 때 보면은 이제 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또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대출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임대 또는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축이라든지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뭐 이자율 이런 대출 조건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공간을 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금을 빌려서 정말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자금을 덜 빌리거나 그래서 공간 수요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자금을 아예 못 빌려가지고 공간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친 공간 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공실률 그리고 공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과 기술 수준 그리고 조세 및 토지 이용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기존의 주택이라든지 기존의 건물이라든지 하는 공간 재고는 시장에서 탈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뭐 좀 공간을 임대해주기 임대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 임대 시장에서 빠져나갈래. 근데 그 건물이나 주택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탈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공실률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간 시장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신규 건설이 축소가 되고요. 신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 시장에서 공간 재고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높아지면 공간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용 가능한 토지라든지 노동, 건축 자재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건축 기술이라든지 건물의 질이라든지 하는 기술 수준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뭐 예를 들어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일한 임대료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기술 수준이 증가한다, 기술 수준이 진보한다, 향상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도 공급량이 공간의 공급량이 증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조세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개발을 촉진해 가지고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주택을 만들어서 공간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는 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또는 조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세 세율을 높인다든지 규제를 강화시킨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간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라든지 조세라든지 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특정 목적의 토지 이용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 시장에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뭐 임대료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임대료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냥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말씀드렸던 공실률이라든지 생산 요소의 가격 및 기술 수준 그리고 조세와 토지 이용 규제 이런 것들은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공급 곡선 자체를 갖다가 이동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간 시장의 수요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서의 수요 공급 모형과 유사하게 신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공급 측면은 좀 기존 경제 이론의 설명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다른 모양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수요량은 임대료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수요 곡선은 일반 재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공간 시장에서 공급량과 공간의 공급량과 임대료의 관계는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공간의 공급량은 임대료가 아무리 많이 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 수직선이거나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에 신규로 다 건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용도 전환,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서 주거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택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가에서 주택으로 전환시키든지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주택을 증개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 공간의 공급량이 정말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건물은 노후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공간에 살지 않는 버려두는 유기, 그리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허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허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실된다든지 또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임대료가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공간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변화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이렇게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이제 단기적인 공간 시장의 그 단기 균형만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공급 곡선은, 그러니까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그냥 수직선의 형태이다. 이렇게 이제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제 시장의 통합성인데요. 공간 시장 같으면은 시장의 통합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질의 상품이다 라고 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통합된 그런 중앙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위치라든지 아니면 유형에 따라서 구분되고, 그러다 보면 임대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지역이라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좀 통합을 하기가 전역적으로 통합된 시장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시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는 공간과 화폐를 교환하려는 목적의 부동산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화폐하고 교환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사실은 이제 현금하고 맞바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간과 화폐를 교환하는 목적의 부동산 자산이 거래가 되는 시장을 부동산 자산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자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시장이다. 그래서 자본시장 속에서 작동한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공급자, 부동산 자산시장의 공급자는 부동산 자산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또는 줄이기를 원하는 투자자, 그리고 수요자는 부동산 자산의 지분을 늘리거나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수요 측면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수는 이제 자산 가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다른 유형의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하는 다른 유형의 자산과 비교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의 전반적인 어떤 가치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각 자산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수준,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그 중에 이제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을 이용해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뭐 이걸 그 감정평가론에서는 이제 수익평가법, 뭐 수익법,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자산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은 뭐 대부분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순임대료 또는 뭐 순영업소득, 뭐 뒤에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을 고려할 때 사용되는 게 보통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 또는 줄여서 그냥 우리가 흔히 캡레이트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그냥 더 줄여서 I라고 이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환원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부동산의 연간 순영업소득 또는 순임대료를 시장 가치로 나눈 비율로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영업소득은 영어로 Net Operating Income 해가 줄여서 이제 NOI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 순임대료 또는 뭐 순임대소득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시장 가치 또는 자산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74쪽에 위에 있는 식이 바로 그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의 분모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요. 좌변에 있던 I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우변의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적정 가치 또는 부동산의 자산 가격,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본시장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의 자산 가격은 연간 순영업소득 NOI를 자본환원율 I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자산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면서 순임대료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임대료의 위험, 임대수입의 위험 등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자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기회비용은 그냥 그 부동산 자산 투자했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기회비용은 뭐 시중 금리 또는 다른 유형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의미하고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10%다라고 하면 부동산 자산에 투자했을 때도 최소한 10%는 얻어야지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환원율을 다른 표현으로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금리 그리고 채권 및 주식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 수익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74쪽에 처음 있는 식을 보시면요. 좌변에 자본 환원율이 있고 어떻게 구하느냐? 순영업소득 NOI를 자산 가격 또는 시장 가치 P로다 나눠서 구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 임대 수익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금리와 채권 및 주식 수익률이라고 하는 자본의 기회비용이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동산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자본 환원율이 낮아진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낮아진다. 요거는 74쪽의 첫 번째 식을 보시면은 되죠. 그래서 우변의 분모가 낮아지니까 우변의 분모가 적어지면은 전체적인 분수의 크기는 당연히 크게 되겠죠. 여기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우변 분모의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자본 환원율도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부동산 자산이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임대료가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순임대료가 미래에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더 커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순임대료는 부동산 공간 시장의 미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공간 시장이다,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부동산 자산을 아무래도 더 많이 정말 수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74쪽에 맨 위에 있는 식 보시면은 순임대료는 그대로 있고 NOI는 그대로 있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마찬가지로 자본환원율은 하락한다,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말 자산 시장 살펴봤는데 자산 시장의 정말 통합성은 어떨까? 뭐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투자자들은 공간 시장하고 다릅니다. 공간 시장은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산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것보다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런지를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얻은 수익이나 부동산의 임대 수익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그냥 현금의 크기로 비교를 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서 얻은 수익인지 어떤 투자 대상 자산에서 얻은 수익인지 상관없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시장으로 그런 투자 대상 자산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수익성에 근거해 가지고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시장은 부동산 공간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간 시장은 시장의 분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중앙 시장으로 전역적인 시장으로 통합되기 어렵지만은 자산 시장은 물리적으로 이제 좀씩 서로 다르고 임대료 수준의 차이가 나더라도 자본환원율만 유사하면 그러면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 자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체계를 살펴볼 텐데요. 자, 부동산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서로 별개의 시장입니다. 그 두 시장을 갖다 연결해주는 뭔가 매개가 있어야 되겠죠. 연계 역할을 해주는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건설 산업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부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금융 자원 그리고 물적인 또는 물리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는 부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는 공간 시장의 공급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자산 시장과 공간 시장을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연계 역할을 해주는 그걸 갖다가 75쪽에 아래 부분에 있는 그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체계는 공간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산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문이 또는 시장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 시장을 보면 공간 시장에 그 상자가 이렇게 둘러져 있죠. 75쪽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공간 시장의 상자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간에 대한 수요, 임차인들의 수요를 하겠죠. 그다음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이제 임대인이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수요와 현재의 물리적 공급 수준에 의해서 임대료하고 공간 점유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디파스칼의 휘튼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일사분면의 요 부분이 이제 공간 시장의 균형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공간에 대한 수요, 공간 시장에서 수요는 지역 경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거시 경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수요는 이제 공간에 대한 가격에 당연히 공급과 더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수량은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즉 건설 산업에서 과거에
활동한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한 결과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게 이게 공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그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산 시장 오른쪽 아래에 아래쪽 오른쪽에 자산 시장을 나타내 주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은 공간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 자산에 의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작동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임대 수익 뭐 또는 순영업소득 또는 순임대료라고 부르는 게 자산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된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 자산이 창출한 현금 흐름하고 그다음에 자본 환원율 캡레이시라고 부르는 거 그 둘이 상호작용해 가지고 자산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74쪽에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P는 NOI 오버 I라고 했죠. 그래서 순임대료 또는 순영업소득 NOI라고 하는 현금 흐름하고 그리고 자본환원율 I가 상호작용해가지고 자산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순영업소득 NOI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합계가 되겠죠.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가 될 텐데 그 NOI를 I로 나눠준 거 자본환원율로 나눠준 거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서는 이사분면에 표현이 됩니다.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누가 한다고요? 모두 다 투자자들이 수행을 합니다. 수요 측면에도 투자자들이 참여하고요. 공급 측면에도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자본시장에서 다른 자산하고 비교해서 부동산 자산의 위험 그리고 수익률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 인식에 따라 가지고 자본 환원율이 결정이 되고 자본 환원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과 더불어서 자산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공간 시장의 향후 전망, 공간 시장에서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는데 현금 흐름을 얻게 되는데 그 공간 시장의 향후 전망이 어떨까, 미래는 어떨까 이런 것도 이제 자본 환원율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 시장하고 자산 시장은 경제 그리고 자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 또는 부동산 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산업에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건설 비용을 포함한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야 그러니까 토지를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위에다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한 부동산 개발 비용보다 현재의 자산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수익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에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그래서 공간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서 3, 4분면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공급이 공간에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공간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공간 재고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시장에서 공급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또 수요와 맞물려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고 임대료가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지고요.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서는 4, 4분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체계의 또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장 체계는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문,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언제 할까, 신축을 언제 할까, 신축을 언제 해가지고 착공을 언제 해가지고 언제 신축해가지고 공급을 할까. 라고 하는 거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 좀 미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공간 이용자, 임차인들이죠. 임차인들도 보면은 공간 수요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자산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공간시장의 수요라든지 개발 부문의 활동,
그리고 자본시장의 움직임, 거시경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의 현금 흐름 그리고 위험을 갖다가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언제 매입할까, 즉 투자할까, 언제 매각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체계는 원칙적으로 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체계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조절해 가지고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환류 장치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류는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역환류 장치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좀 막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막는 그런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환류 장치는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부문으로 넘어가는 그때 금융자본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환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신규 부동산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간 시장에서 과잉 공급된다라고 하면 그럼 투자자들은 미래 임대료가 낮아지고 그럼 임대 수익이 감소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 부동산 자산 가격은 임대료 수입 NOI를 갖다가 자본환원율로 나눠준 거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NOI 순영업소득 또는 순임대료 또는 현금 흐름 이게 이제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산 가격도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본이 이제 건설 시장 또는 개발 부문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개발하지 마라 또는 개발의 시기를 뒤로 늦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임대료가 상승하고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서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산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신규로 공급 즉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수익성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게 타당하고 그러면 신규 공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치들에 의해서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장기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